지난 3일 월요일이죠. 2018 하반기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는 내일이 지나면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해 상반기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싸우다 끝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반기 정기국회도 글쎄요, 시작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이제 사흘 됐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20대 국회 전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이 전반기의 특징은 또 여야가 주로 싸우느라고 무슨 결과를 마땅히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민생 법안 이런 처리를 잘 못하고 서로 특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폐청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 놓고 이제 다투느라고 과거에는 이제 일종의 동물국회 이런 게 문제였는데 그런 게까지는 안 갔지만 뭔가 제대로 처리 못해서 실물국회에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처음 들어섰는데 이번에도 지금 처음 며칠간 보여준 모습은 만만치 않게 지금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판문점의 비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지금 서로 치열하게 힘을 이제 겨루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협치로 가느냐 대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를 맡은 소위 올드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뭐 두 차례 봤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서 좀 감지가 되죠. 네. 일단은 지난 8월 말에 아마 3당 원내대표가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인터넷 은행법 관련된 부분은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민생 법안은 통과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해 보면 아마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이제 소주성을 엄청 이제 많이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복지 이런 예산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통과 안 시켜주겠다.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 국회에도 뭐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 쪽에서는 아마 규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할 것 같고요. 아마 여당 쪽에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문제 이런 부분을 아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판문점 지지선언도 있지만 저는 근데 이번에 아마 어찌 보면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게 선거제도 개혁 부분을 좀 어찌 보면 이제 지난번 청와대 5당 대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했고 지금 마침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대표 연설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개헌과 연결시킨다 그러는데 개헌과 물론 반드시 뭐 연결되면 좋겠지만 개헌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만이라도 좀 어느 정도 틀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느 정도 각 당이 이해관계만 좀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좀 보인다. 그런 어쨌든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야당에서 먼저 동의 나왔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국회에서 이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 아무래도 최대 격돌 포인트가 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일 텐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 그리고 오늘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연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 모델, 노동 모델과 혁신 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자,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각한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70년대 이제 70년 동안 이어져 온 경제 정책이 이윤 중심에서 소득으로 바뀌는 건데 정치권에서 이 논란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라든가 이제 시장의 자율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이게 경제를 성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경제를 성장하다 보면 그런 거에 낙수 효과로 인해서 분배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일종의 그러한 게 이제 주류 경제학에 많았던 건데 네. 그러한 성장 정책을 펴왔고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펴왔죠. 근데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거를 좀 바꿔가지고 네. 이 그동안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분배 격차가 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를 분배를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종의 이 임금을 올려주면서 가계의 소득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소비를 그럼 진작시키고 그러다 보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최근에 최저임금의 어떤 그렇게 큰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의 일종의 일자리가 줄지 않았냐라든가 많이 늘지 않지 않았냐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인 이제 일종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는 그러한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좀 쓴 것 같아요. 연설에서 포용적 그렇죠. 성장을 통해서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그랬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대표연설에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반박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구판을 중지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한국 경제의 눈물의 씨앗이고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 피싱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은 이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발리 보고 싶은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의 반대말이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이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로 어쨌든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그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걸 보면 가계가 소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부가 지출하는 것과 기업이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순수출 증가, 순수출액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그 GNP, 국내 총생산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정도 됩니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1% 정도 되고요. 정부 지출은 한 15% 정도 되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한 5% 정도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 성장, 결국은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성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계 지출입니다. 가계 소비.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지금까지 경제 구조가 보면 대기업은 수출을 많이 하고 굉장히 현금도 많이 쌓이고 있지만 가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 돈이 없다. 물론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고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지만 그런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가계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를 좀 늘려서 그 가계 부분 소비가 는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총생산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분배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어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계 중심의 어떤 소득 주도 성장이다. 그건 저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총생산 GDP 이제 전체 경제 생산량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소비보다는 오히려 교역량이 더 50% 가까이, 50%. 그건 이제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출만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 정부 지출, 기업 투자, 그다음에 기업 가계 소비. 지출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건 생산 그 국내 그렇죠. 생산의 어떤 그 우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비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치상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소득 주도로 성장을 하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소득으로,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 내수를 증가시켜서 내수를 촉진시켜서,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는 결국 쓰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내수 시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얘기하면. 근데 경제학계나 이제 경제계에서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경제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제로는 이제 어떤
뭐 북미 저 국가나 이런 데서는 기본소득까지 지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은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든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북미 국가나 어디 저 알래스카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그냥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까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직접 수입을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라서 어쨌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효과가 낙수 효과가 개인들한테 잘 안 돌아가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어서 갈수록 또 뭐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그 생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직업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이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고통과 인내는 감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좋은 이런 아주 목적을 내걸고 이렇게 소득 성장 정책을 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떻든 고용 쇼크라 그래서 지난 7월달에 그 이제 근로자 취업자의 증가 숫자가 지난해 7월에 비해서 5천 명밖에 줄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일종의 거의 팩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용 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계산이 좀 통계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러한 것 속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일종의 청년 실업들이 좀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측면도 일부 드러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없다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장 정책이기도 하면서 또 분배 정책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 정도의 고통과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같이 극복을 해내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연설 중에 보면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전환의 계곡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어요. 이런 전환의 계곡을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으니까 요 고비만 잘 넘기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가 좋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분배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자라고 이제 역설을 한 겁니다. 전환의 계곡을 가고 있다. 어쨌든 보수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하라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장하성 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겨우 7개월 지난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은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또 가계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 복지를 늘리는 건데 그중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임금 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분인 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그 일부분만 가지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저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장하성 실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일부의 실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억울한 면이 많다는 지금 생각을 맞습니다. 토로한 지금 거죠. 말씀처럼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최저임금 문제만은 아닌데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 여당에서만 얘기한 게 또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모든 후보들이 다 1만 원 공약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낮다. 특히 이제 대졸생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임금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하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거든요. 그 세금 포함해서 내년 정도 기준이면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대권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어쨌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오면서 비판이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경제적인 패러다임 바꾸는 거예요. 대기업 중심이었던 수출 주도에서 그게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쨌든 가처분 소득 늘려서 가계 중심으로 좀 그러니까 중소기업
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대기업 하청 구조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계속 중소기업 정책, 벤처 정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 하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가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가계 소득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존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하성 교수님은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의 소득주 성장이라는 부분에 아주 적은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소득주 성장의 부분이라는 게 최저임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패러다임 바꾸는 데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때리고 있지 않느냐. 또 오늘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가 대안을 내겠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오늘 뭐 출산 주도 성장, 출산 주도 성장 말씀하시면서 뭐 애 낳으면은 2천만 원 주고 평생 1억 주겠다.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소득주 성장이라는 건 큰 프레임이거든요. 개념이고 물론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약간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돼 버렸어요. 이미 경제적인 어떤 담론 논쟁이 아니라 이미 정치 쟁점화 돼 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출산 뭐 장려 이렇게 출산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보고. 어쨌든 뭐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는 정치적인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정부에서 성과를 내서 지표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하반기 정기국회의 주요 포인트 다음 사항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장관 후보자 5명이 내정이 됐는데요. 자,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죠. 윤해 의원을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자, 윤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글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병역도 있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도 또 불거졌어요. 네. 그래서 윤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그 하루에 하나씩 이슈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일단 병역 그 논란이 있는데요. 아들의 병역 논란. 근데 아들의 병역 논란은 뭐냐 하면 2016년에 백무청 신체검사에서 아들이 그 십자 인대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 부근에. 거기에 그거로 해서 5급 판정을 받아서 이제 군대를 이제 면제받은 이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이제 적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윤혜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그 14살 때 하고 17살 때, 14살 때는 유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무릎 부근에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었는데 또 17살 때 또 축구를 하다가 또 그 부분에 다시 다쳐서 수술을 한 그런 공식 기록까지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들이 군대를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딸의 그 위장 전입 문제도 제가 소개를 하나요? 계속 뭐 해주시죠. 딸의 위장 전입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딸이 원래 이제 부가연동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살아서 유치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를 중구 정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위장 원래는 주소지는 부가연동인데 중구 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996년에 딸이 벌어집니다. 딸이 이제 제일 큰 딸인데 이제 그렇게 벌어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냐 하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도 아니고 딸이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이게 아니고 이제 중구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유치원의 친구였던 애가 이제 초등학교 사는 그 중구에 같이 가야 초등학교를 다녀야 좀 학교에 적응하기 쉽지 않겠느냐 해서 옮겼다 그러면서 그 주소지가 친구의 아빠의 사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주소지를 살펴봤더니 그게 지금 성공회 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가 과연 성공회 관계자였는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윤혜 의원을 상대로 해서 김영란법 위반 수사 대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역 사무실 이제 위치 때문에 생긴 거죠. 일산 저도 한번 가봤는데 마두역 앞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적인 어쨌든 그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막 피감 기관이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감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이윤혜 의원 입장 쪽에서는 그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김영란법이라는 게 그게 아마 뭐 이제 감사 그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뭐 임대차익을 체결하고 뭐 무료로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임대료를 지급하고 했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지급하고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실제로 거기에 그 임대를 하는 거라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는 어찌 보면 이제 전문성이 있느냐. 근데 왜 하필 이제 그렇죠. 피감기관의 건물에 갔느냐. 네. 이제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뭐 정치적인 공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이제 유은혜 내정자에 대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만은, 자, 이 화력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또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유은혜 의원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벼르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 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 소통 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높이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정무 감각이 있으면 교육 전문성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네. 자, 국무위원 후보자 내정자 가운데 의원 출신인 경우에 그 낙마한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번엔 그게 깨질까요? 의원 불패 신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까지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약 30명 가량이 입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여러 논란이 중간에 있던 분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만은 단 한 명도 여기서 이제 낙마하지 않고 다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소위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법칙에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예외가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갈림길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번에는 의원 불패 신화를 깨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은 병역 논란이라든가 아까 이제 저기 유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법 특히 병역 같은 거는 불법이 확인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 논란 같은 거는 일종의 정치적 공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작용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했겠죠.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본 겁니까? 뭐 당연히 저는 그 그 검증을 하면은 진짜 뭐 200가지 정도를 쭉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이제 의원들의 불패 신화라는 거는 저는 다른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거 출마를 하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병역 애들 문제라든지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라든지 언론의 일차적인 검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사실은 좀 많이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피감기관 말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하자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걸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다른 업체들도 이제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굳이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그러니까 의원들의 뭐 병역 청문회 불패라는 거는 저는 뭐 이번에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 중에 대부분 나오는 얘기고 지역에서는 아마 대부분 아는 내용 겁니다. 그분이 그 사무실에 있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문제도 이게 만약에 뭐 군대 가기 직전 나이라든지 뭐 19세 아니면 20세 넘어서 한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많이 다칩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보건수술도 많이 하고요. 딸 문제도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어찌 보면 관행상 많이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실제로 학교 문제로 그 가까운 데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문제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불패 신화와는 별도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그렇게 낙마를 시킬 만한 그런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 간의 주요 격돌 세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뽑은 것은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자, 지금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이 좀 당혹해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수도권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한다면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사 가게 되면 이제 학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학을 해야 되고 예. 또 경우에 따라 또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당혹스러워하고는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정책을 이해찬 대표가 제시하게 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본인이 총리를 하던 시절에 예. 가장 역정적으로 추진한 중에 하나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예. 거를 추진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일종의 행정 도시를 충남 이제 세종시에 만드는 거에다가 그다음 혁신 도시를 전국에 한 10여 군데를 만들고 그다음 혁신 도시 주변으로 서울의 수도권에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데, 이미 153개를 현재 이전을 했어요, 그동안. 예. 근데 이제 현재도 수도권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전체 공공기관 중에 한 45% 이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중에 한 122곳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옮겨간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한 116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또 야당은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논란거리가 뭐냐면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좀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 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고 그 지역 간에 약간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업무의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 지방 가면 여러 가지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역시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또 다른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이런 수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또 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지적하신 것처럼, 근데 그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이전은 뭐 이미 완성이 된 걸로 아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122개나 있다는 게 이제 이해찬 대표의 연설 때문에 이제 알게 네. 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균형 발전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제가 보기에는 시각도 균형 있어요. 발전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집값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값이라는 게 결국은 교통과 교육과 좋은 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집값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중에 하나다. 근데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국은 지역 균형 개발의 문제인데요. 2004년에 아마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공기관 쭉 이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결정적인 건 이제 행정 수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예.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국회까지 다 이렇게 염두에 뒀다가 못 가면서 일부만 가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얘기하신 세종 국회 분해 같은 부분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국감 때 보면 공무원들이 다 국회로 와 있거든요. 거의 세종시는 거의 비다시피 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제 상임위 같은 거는 거기서 만약에 연다 그러면 지금 모든 거를 다 이제 세종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예. 공무원들은 굉장히 편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지금 정기국회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요.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인 목적보다는요, 저는 어쨌든 지금 지방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히 어떤 시골 군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후면 아마 소멸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물론 당연히 그런 공공기관이 내려간다 그러면 지난번에처럼 지역 간의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좋은 채권을 제시하겠다. 어찌 보면 그때 경쟁이 되거든요. 우리는 더 토지를 좋게 제공하겠다. 우리는 교통을 제공하겠다. 학교를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업들은 사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그렇죠. 기업인은 어떤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공적인,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경쟁은 오히려 지역 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내려갈 수 있고, 물론 뭐 주말 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서울 집값 안정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미 참여정부 때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약간 좀 이제 좀 제동이 걸렸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 원래 계획됐던 거를 다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 보고요. 물론 뭐 강제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당정 협의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 좀 걸리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가면서 한다면 그러면 저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한마디 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정책들은 정치와 정책 사이에 이제 넘나드는 이런 것들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행정 수도라고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행정 수도 아니고 이제 행정 도시가 됐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좀 기여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권 기간에는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워서 이제 혁신 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이런 추진을 열심히 해서 사실은 지방 분권과 일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서울 중심으로 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이해찬 대표가 지금 된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비롯해서 거의 당정에서 그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집값 안정이라고 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분권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권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타는 상황에서 지방의 민심을 더 보듬어 안아서 그러한 거를 지방의 민심을 잡고자 하는 마음도 저는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또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격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게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